안녕하세요. 오늘 천재 두 번째 시간, 경멸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을 존중하기.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영혼의 학대. 첫 번째 사례 읽어드릴게요. 한 부부가 가판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꼬마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해요. 네, 엄마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 엄마 걸 한 입 베어 먹어라. 통째로 하나를 다 먹는 건 너한테 너무 차가워서 안 돼. 그런데 아이는 베어 물려고 하지 않고 그 아이스크림 막대에 손을 뻗칩니다. 그러자 엄마는 막대를 뒤로 빼요. 그리고 아이는 절망해서 울어요. 또 아빠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사랑스럽다는 듯이 내 것을 한 입 베어 먹어. 그러자 아이가 아니야 하고 외치면서 다시금 길을 가요. 그런데 관심은 엄마 아빠의 그 아이스크림에 있죠. 아이는 부러운 듯 슬픈 듯 엄마 아빠를 쳐다보았다. 부부는 아주 사이좋게 서로를 바라보며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이는 자꾸 아이스크림 그 막대에 손을 뻗치고 부모는 또 다시 그걸 빼고 이 과정을 계속 가면서 아이는 울고, 그런데 부부는 그거 너무 사랑스럽다는 듯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자 조금 가면서 아이가 또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가 돌을 주어서 엄마에게 던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부모가 떠나지 않았나 불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국은 아빠가 막대를 줘요. 다 먹은 다음에 드디어 아이스크림이 오나 보다 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받았는데 없는 거, 아이스크림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화를 내고 아이가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느끼는 굴욕과 수치심이 뭐냐면 여기서 먹고 싶은 본능이 거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뽐내듯이 어른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자신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쌓여있던 굴욕을 힘없는 아이에게 풀어버린 결과가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그 무의식에 상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이에게 풀어버리면 아이가 받는 고통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결국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뭘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니? 아이의 감정을 무시했어요. 이런 경우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무서운 상황, 아이들이 무서운 상황에 무섭게 또 부모가 해놓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섭다 그러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가 집을 비울 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제가 그거 때문에 많이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때 왜 웃었어? 저희 어머니 답변이 귀여워서 그랬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이 책에 나온 사례들과 비슷하죠. 저는 굉장히 힘들고 간절한 상황이었거든요. 울면서 매달리는 저의 간절한 욕구를 귀엽다고 본의 아니게 놀린 것이 돼버렸어요. 아이의 욕구를 우습게 알고 놀렸다. 부모 또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아이. 자신들보다 훨씬 어리고 약한 존재를 만나 그 앞에서 강하다고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그 불안정한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이렇게 내 아이에게 대물림된다. 이 아이도 또 그것이 어딘가 방향으로 가겠죠. 기회가 되면 아마 어린 동생에게 갈 것이다. 약한 아이를 깔보고 업신여김으로써 그 감정, 그 경멸받았던 그 감정을 전가할 것이다. 그 자신의 부담스러운 짐을 결국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내려놓게 된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식에게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비난당하거나 버림받지 않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약한 자녀에게 많이 합니다. 이걸 보면 아이가 오히려 있는 그대로 부모를 받아주고 사랑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느꼈던 고통스러웠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때의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부모 자신이.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거를 대물림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해요. 나에게는 아이를 엄격하게 키울 의무가 있어. 굴욕을 주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배가 결국 나에게는 좋은 결과를 낳았어. 이렇게 우상화하는 거, 부모를. 굴욕의 상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앨리스 밀러의 이론은 한 사람의 감정적 성장은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심리적 균형 상태는 생후 첫 몇 일이나 몇 주 동안 부모가 아기의 욕구와 느낌을 받아주고 응답해 주었던 방식에 달려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결국 생후 처음 맞는 몇 주가 훗날의 비극을 결정하는 것 또한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의 반영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내 아이는 이래야만 한다 하는 본인의 특정한 소망에만 매달렸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아이는 자기 자신, 자기 존재와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헤르만 헤세의 사례요. 헤르만 헤세의 어머니 마리 헤세의 일기와 그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 보면 어린 소년의 일상에서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1881년 이제 헤르만이 유치원에 다닌다. 그 아이의 격렬한 기질이 많은 근심을 안겨준다. 1884년 양육하면서 그토록 많은 근심과 수고를 쏟아부어야만 했던 헤르만이 최근에는 훨씬 나아졌다. 기숙사에서는 착하게 지냈지만 창백하고 마른 데다 기가 죽어 돌아왔다. 크게 보아서는 긍정적이며 건전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제 헤르만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졌다. 또 이제 아버지가 쓴 글이에요. 이제 헤르만은 소년 기숙사에서 거의 모범생으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이따금씩 거의 최근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돌변해 반항을 한다. 우리에게도 굴욕적인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아이를 어떤 양육시설이나 남의 집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그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신경이 예민하고 약하다. 게다가 그 아이 때문에 집안 전체의 원칙과 규범이 깨진다. 이 두 부분을 보면 어머니도 그렇고 이 아이의 기질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누르려는 거. 착한 아이로 지내지만 창백하고 마른 데다 기가 죽어서 돌아왔는데도 전체적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돌변하고 뭔가 굉장히 사춘기 반항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그 아이를 뭐 양육시설이나 또 남의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떼어놓고 해결하려는 게 보이고요. 그 아이 때문에 집안 전체에 균형과 원칙과 규범이 깨졌다라는 표현이 너무 강압적인 그 부모의 태도가 엿보여서, 아, 헤세가 정말 많이 고통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몰아내야 했고, 그럼으로써 결국 헤세는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간절한 그의 동경은 충족되지 못한 채로 남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헤세 작품 데미안과 어린아이 영혼에서 인용한 대목들을 보면 억눌린 유년기 운명이 얼마나 육중한 무게로 그를 짓눌렀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헤세는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성공한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누렸음에도 훗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분리되는 비극을 겪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것을 단순히 우울증으로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헤세가 만 4살이 되었을 때도 아들의 반항을 몹시 괴로워했고, 어머니가 그 반항을 뭐 꺾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아들의 반항과 싸웠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그의 반항을 꺾기 위해서 부모가 내린 결론은 15살이라는 나이에 정신병자와 간질병 환자를 수용하는 보호시설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보호시설 안에서 분노에 찬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만일 언젠가 내가 효자이기만 하고 인간은 아닌 날이 온다면 부모님이 저를 이해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헤세도 결국은 어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병이 호전되어야만 이 보호시설에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헤세는 호전되었다. 그리고 훗날 헤세가 커서 부모님에게 바친 시에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그때의 자신의 그 감정을 다 부정하고 부모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우물한 감정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감정은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이의 의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지적 깨달음보다도 강해서 그 어떤 논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아주 강력하고도 끈질기다. 이런 상태는 오로지 자아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천천히 해소될 수 있다. 자책하는 그 힘이 깨달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또 부모의 기대에 맞추는 착한 아이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어떤 고유함, 어떤 자질,
섬세함, 영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버거워하면서 규칙과 규범을 통해서 그걸 오히려 막으려고 했던 거. 자, 모르고 한 것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무의식적인 것은 그 내용을 알아내고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섬세한 감각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어떤 집단이나 뭐 모임이나 책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하죠. 상담자들은 또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성공적인 그 심리, 상담, 이런 치유를 하려면 과거 부모의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책이 보시면은 그런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 행동 양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감정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가 중요하지 않고 다시 감정을 느끼는 것, 감정의 통로, 아주 강렬한 경험, 그런 것들이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로 이렇게 이 책을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자신을 천재처럼 감추고 거짓자를 발달시켜 갔다. 자신의 고유한 삶이 아닌 부모가 연출한 드라마의 역할 연기 속에서 강박과 중독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며 우울한 삶을 살아간다. 어른이 되어서 상담 치료를 받을 때 어려서 경험했던 고독함을 다시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은 고통과 좌절감을 동반한 아주 강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 어린 시절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한다면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다. 아주 마음에 와닿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렬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짐승처럼 또 울어보시고 그 아이 마음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매달리고 얼마나 생존의 위협을 받았으면 자기 감각을 버리고 부모의 감각에 맞춰야 됐을까. 이것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번 울어줄 수 있다면 많은 억압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움을 찾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그것이 평생 삶을 좌우한다?